왜 똑똑한 사람들이 노후를 망칠까요? 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60대에 무너질까요?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자영업으로 돈 번 사람,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 머리도 좋고 경험도 많고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딱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었죠.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건강한 줄 알고 방심해서, 착한 사람이려고 참다가.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실수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5년, 10년 후에 폭탄처럼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10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하나가 작년에 그러더군요. 통장 잔고 180만 원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평생 모은 돈 다 자식들한테 줬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 그 친구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로 비참한 노후는 안 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는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 몇 달은 자식들이 고맙다고 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합니다. 내 자식 잘 됐으면 됐지,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별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이런 말만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카톡 보내도 읽고 싶습니다. 명절 때만 잠깐 들렀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안 데려갑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차 좀 태워달라고 하면 오늘은 안 된다고 합니다. 택시 타시라고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본인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신없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다 줘버리면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부탁할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으니까 자꾸 움츠러듭니다. 자식들 집에 가도 눈치가 보입니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집니다. 손주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삽니다. 명절 때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통장이 텅 비었으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할 말도 못하고 참습니다. 이런 노후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주변을 보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이 점점 멀리합니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전화도 받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명절 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자식들이 챙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자식이 울고불고 매달려도 끝까지 지키십시오. 내가 가진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식한테 돈을 다 줘버리면 자식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노력 안 하게 됩니다. 힘들면 부모한테 손 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이게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게 두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아픈 데 없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암세포도 자라기 시작하고 혈관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니면 피를 토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으셨습니까? 검진만 받았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병은 많이 진행됐습니다. 치료하기도 힘들고 완치도 어렵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기본 검진만 받고 종합검진은 안 받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게 아깝다는 겁니다. 한 끼 외식하면 5만 원 나갑니다. 한 달에 6번만 외식 안 하면 30만 원 모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깝다고 검진을 안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진을 받으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기나 2기에 발견하면 수술만 하면 완치됩니다. 치료비도 많이 안 듭니다. 1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4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도 못 합니다. 항암 치료만 계속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몇 천만 원 듭니다. 그것도 완치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조금 버는 겁니다. 고통만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아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50만 원으로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내시경도 합니다. 솔직히 불편합니다. 전날 밤부터 금식해야 하고 검사 받을 때도 불편합니다. 위내시경 할 때는 목구멍으로 카메라 들어가니까 구역질 나고 힘듭니다. 대장내시경은 전날 밤에 장 청소약 먹어야 하는데 그게 정말 고역입니다.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갑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검진 받다가 용종 같은 거 발견하면 바로 제거합니다. 용종은 나중에 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 나오면 바로 약 먹습니다. 혈압 높으면 혈압약 먹고 당뇨 수치 높으면 당뇨약 먹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 먹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건강검진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예약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 설계사 말만 듣고
연금보험을 과도하게 드는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노후 준비하려면 이 상품이 최고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도 되고 매달 연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당장 가입하고 싶어집니다. 아, 이거 좋네.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수익률을 직접 계산해 보셨습니까? 몇 년 동안 얼마를 넣으면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냥 설계사 말만 믿고 도장 찍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20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합니다. 그러면 원금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하면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까요? 65세부터 매달 4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아, 괜찮네. 40만 원이면 생활비로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십시오. 7,200만 원을 찾으려면 몇 년을 받아야 할까요? 7,200만 원 나누기 40만 원 하면 180개월입니다. 15년입니다. 65세부터 15년 받으면 80세입니다. 80세까지 받아야 겨우 원금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언제 생깁니까? 80세 이후부터 받는 돈이 수익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입니다.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거의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원금만 찾고 끝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30만 원과 지금 30만 원의 가치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20년 후 40만 원과 지금 40만 원의 가치도 다릅니다. 물가가 매년 2%씩만 올라도 20년 후면 지금 돈의 70%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럼 수수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설계사 수당도 거기서 나갑니다. 내가 넣은 돈 중에서 한 20%는 수수료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7,2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정도는 수수료입니다. 결국 내 돈으로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실손보험 같은 건 꼭 필요합니다. 병원비 나올 때 실손보험 있으면 정말 도움됩니다. 암보험도 필요합니다. 암 걸렸을 때 목돈 받으면 치료하는데 도움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수익률을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다른 투자 방법과 비교해 보십시오. 은행 적금이랑 비교해 보고 주식이랑 비교해 보고 부동산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가입하십시오. 절대 설계사 말만 듣고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마십시오. 한번 가입하면 중도 해지할 때 손해 엄청 큽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네 번째는 은퇴 후에도 명함이 그리워서 이상한 사업에 손대는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부장님, 이사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명함도 있고 직함도 있었습니다. 회사 가면 부하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챙깁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상석이 앉습니다. 뭔가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부인은 낮에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나만 혼자 멍하니 있습니다. TV 보다가 낮잠 자다가 하루가 갑니다. 이게 한두 달은 괜찮습니다.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 하나 차리시죠? 요즘 대박 나는 아이템입니다.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셨으니까 관리 능력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사업하시면 대박 나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퇴직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가게 문 열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문 닫고 마감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입니다. 직원 관리도 해야 합니다. 알바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제 시간에 안 오고 일도 대충 합니다. 재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뭐가 부족한지 체크하고 주문하고 받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손님이 안 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도 매출이 별로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듭니다. 손님이 와도 힘듭니다. 주문받고 만들고 서빙하고 치우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몇 달 하다 보면 체력이 딸립니다. 나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십니다. 그래도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도 못 건집니다. 직장 생활 잘했다고 사업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회사에서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됐습니다.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면 월급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모든 걸 직접 해야 합니다. 돈 관리부터 사람 관리까지 전부 혼자입니다. 매출도 직접 챙겨야 하고 마케팅도 직접 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없는 게 서럽다고 무리하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취미 생활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렇게 사십시오. 5번째는 자식 결혼 자금에 손주 교육비까지 다 대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전세금 좀 보태주고 살림살이도 사주고 싶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대주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털어서 줍니다. 2억이든 3억이든 있는 대로 줍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식 결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옷값 이것저것 다 사줍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뭐라도 사들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학원비를 대달라고 합니다. 영어 학원 다녀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든답니다. 수학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한 달에 25만 원 든답니다. 피아노도 배워야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든답니다.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월급으로는 학원비 대기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합니다. 손주 교육은 중요하지 않냐고 합니다.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손주 교육이 중요하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달 70만 원씩 보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달에 70만 원씩이면 1년에 8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손주가 하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2배입니다. 한 달에 140만 원입니다. 1년에 1,6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갑을 열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이 텅 빕니다.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이제 내 노후 자금이 없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간 돈은 다시 안 들어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애들 학원 잘 보낸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받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손주 교육비 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태도가 됩니다. 매달 돈 안 보내면 전화합니다. 부모님, 이번 달 돈 안 들어왔는데요? 깜빡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안 보내면 섭섭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화를 냅니다. 왜 갑자기 안 주시는 거예요? 애들 학원 끊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손주는 자식이 키우는 겁니다.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써가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주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결혼 자금은 얼마까지 도와주겠다. 손주 교육비는 매달 얼마까지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하면 어떻습니까? 내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노후 자금 없이 늙으면 비참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 선을 그으십시오. 6번째는 건강할 때 운동 안 하다가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걷는 것도 괜찮고 계단 오르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안 아프고 무릎 안 아픕니까? 그럼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날씨가 안 좋다, 몸이 피곤하다, 일이 있다, 이런 핑계로 계속 미룹니다. 60대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근육을 만들어놔야 70대, 80대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40대에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근육이 정말 빨리 빠집니다. 운동 안 하면 70대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지 못합니다. 계단 오르지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축해줘야 하고 간병인을 써야 합니다. 지금 운동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합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힙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도 많이 들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척추가 약해지고 디스크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허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후유증도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걷든지 공원을 걷든지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2달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3달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뿐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도 하십시오.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아령으로 팔 운동하고 스쿼트로 다리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살도 안 찌고 당뇨도 예방됩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갑니다. 운동이 약보다 낫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비가 와도 갑니다. 눈이 와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가면 몸이 이상합니다. 습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헬스장 갑니다. 1시간 동안 운동합니다.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약도 안 먹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7번째는 노후의 외로움을 못 견디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배우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프거나 멀리 갑니다. 직장 동료들도 은퇴하고 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TV만 보고 있으면 하루가 지루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먼저 말을 겁니다. 친절하게 말을 걸고 관심을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 가세요? 밥은 드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날씨 좋네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게 됩니다. 매일 만나서 수다 떨고 식사도 같이 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정말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우리 모임에 한번 나오세요.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밝게 웃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누군가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 투자가 얼마나 수익이 좋은지, 이 종교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합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이거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이거 하고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하게 됩니다. 나도 해볼까? 다들 좋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냅니다. 처음에는 소액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더 요구합니다. 이번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500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대박 납니다.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이런 말이 다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통장을 털어서 줍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찾아가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미 돈은 사라진 후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모임에 나가십시오.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거기는 안전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래 교실도 있고, 댄스 교실도 있고, 그림 교실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취미 생활하면서 친구 사귀십시오. 교회나 절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곳으로 가십시오. 이상한 신흥 종교는 조심하십시오. 처음부터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8번째는 자식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아픈 곳을 숨기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습니다. 걱정시키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어지러워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물어봐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다가 큰 병이 됩니다. 무릎 아픈 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그런 겁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합니다. 주사 맞고 물리 치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참다가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도 많이 들고 회복 기간도 깁니다. 석 달은 꼼짝 못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간병해야 합니다. 더 큰 폐를 끼치는 겁니다. 가슴 답답한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협심증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스텐트 시술로 끝납니다. 하지만 참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 가서 큰 수술 받아야 합니다. 운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어지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다가 뇌졸중 오면 반신불수가 됩니다.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폐를 끼칩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간병도 해야 하고 치료비도 내야 합니다.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 생활이 망가집니다. 차라리 초기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여기가 아프다. 병원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식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데 병원까지 가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착한 부모 콤플렉스 때문에 건강을 망치지 마십시오.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듭니다. 나중에 큰 병 되면 자식들이 더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9번째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귀찮다고 안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완전히 디지털입니다. 은행 가려면 앱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병원 가려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택시 부르려면 앱을 써야 합니다. 음식 시키려면 배달 앱을 써야 합니다. 기차표 사려면 인터넷으로 예매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불편해집니다. 은행 가려면 자식한테 전화해서 예약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택시 부르려면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합니다. 음식 시키려면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해줍니다. 아빠,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꾸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그러면 귀찮습니다. 아빠, 그거 하나 배우면 되는데 왜 맨날 나한테 시키세요? 엄마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안 하세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탁하기 어려워집니다. 미안해서 못합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결국 세상과 단절됩니다. 집에만 갇혀서 삽니다.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뭘 하기도 무섭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요. 은행 가서 줄 서면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창구가 거의 없으니까요. 다들 앱으로 처리하니까 창구 직원도 줄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예약 안 하고 가면 대기 시간이 엄청 깁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아도 배우십시오. 동사무소 가면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복지관에서도 스마트폰 교육합니다. 도서관에서도 합니다. 거기 가서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버튼도 많고 메뉴도 많고 헷갈립니다. 화면도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식한테 물어봐도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겠더군요. 천천히 말해달라고 해도 자기는 천천히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가서 천천히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반 사람들도 다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배웁니다. 한 달 배우니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쇼핑도 합니다. 은행 일도 앱으로 하고 병원 예약도 혼자 합니다. 택시도 혼자 부릅니다.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자식한테 의지 안 해도 됩니다.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꼭 배우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못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10번째는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았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밥 줘, 이거 해, 저거 가져와, 이런 말만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화나면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냅니다. 배우자도 참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남편은 원래 그렇지 뭐. 아내는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삽니다. 서로 정이 들어서 살지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같이 삽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아픕니다. 암 진단을 받습니다.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아니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할걸.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걸. 사랑한다고 말할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그럴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다시 안 옵니다. 아픈 사람은 예전으로 못 돌아옵니다. 혼자 남은 노후는 정말 힘듭니다. 밥 먹을 때도 외롭고 잠잘 때도 외롭고 아플 때도 외롭습니다. TV 보다가도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거 보면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누워서 수다 떨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당장 고맙다고 하십시오. 평생 고생했다고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쑥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말인데 갑자기 하려니까 어색합니다. 배우자도 놀랄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할 겁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매일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배우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함께 하십시오.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TV도 보십시오. 손도 잡아보십시오. 젊었을 때처럼은 못해도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배우자 생일에 선물도 하십시오. 결혼기념일에 외식도 하십시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 꽃 한 송이 사다 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돈이 많아도 혼자 사는 노후는 비참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노후의 전부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십시오. 6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노후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돈도 지켜야 하고 관계도 지켜야 합니다. 망치기는 정말 쉽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